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이한우 PD와 함께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정치시사 유튜브계의 EBS를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만권 선생님, 이한우 PD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잘 지내셨나요? 아, 어떻게 예,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잘 지내진 않고요. 일주일 동안.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근데 별일 없으셨어요? 아, 나라 안팎이 예, 너무 나라 시끄러워가지고. 밖이 너무 시끄럽고, 예, 특히 뭐 이제 오늘 뭐 다룰 주제이긴 하지만, 네. 예, 저희들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가 또 사실상의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고, 그래서 그날 진짜 예, 저는 사실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예, 네. 뭐 저도 유가족들 솔직히 마음은 또 어떨까 싶기도 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를 저희가 주제로 좀 잡아봤는데요. 정치에 있어서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한우 PD,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앞서 잠깐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 등 8개 법안에 많기도 이어 하네요. 네, 거부권만 이제 9번째인데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5개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방송사- 5차례 행사했거든요. 5차례 행사했다고. 근데 2번씩 2개를 묶어서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묶어서 5차례라고 하는 건, 야, 이건 조삼모사인 이게. 축소시키는 거죠. 9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7번이었는데 그 기록을 8번째로 이제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그렇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이게 부담을 안 느끼고 행사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진짜 큰 문제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권 분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사실 법안을 세웁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법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권력 분립에서는 다른 부서가 어떤 것들을 정식으로 통과시켰을 때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건 사실 너무 그동안 당연한 너무 거죠. 당연한 어떤 상식 예.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걸 엄청나게 자기 싫더라도 자제해왔고 받아들인 게 너무 많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입법부 분들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신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어쨌든 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해온 기법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이번에 거부권 행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어떤 건지 이한우 PD가 좀 간단히 짚어주면 좋겠어요.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정부가 공개한 거부 이유는 5가지였습니다. 5가지나 되는군요. 네. 일단 우선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이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규명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미 이뤄졌다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죠. 진상규명이 이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헛웃음이신 거죠. 네. 조사의 이해합니다. 구성에 네.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국가 예산의 낭비가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열받았어요. 이 부분이 진짜 네. 열받는 거죠. 국가 예, 예산 낭비. 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참사 조사를 하는데 이게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는 거. 네. 예. 그래서 대신 더 하세요. 동정부 네. 차원의 이제 지원책을 제시했는데요. 유가족과 협의를 해서 지원금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휴직을 뭐 지원하고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유가족 측에서는 돈 달라고 했냐, 네. 진상규명 하자고 했지라는 그쵸.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이었는데, 망건 쌤 이번에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이제 정부가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유가족들은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까? 왜 예. 반발하는 걸까? 예, 반발하는 걸까? 그리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고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꼬리 자르기 이 식으로 말단. 말단들을 기소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막 휘둘르다 보니까 예. 약간 본인들이 해왔던 것을 남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요. 이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특히 기소권은 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예, 차례도. 단 한 차례도. 그래서 그건 역사적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특별참사 특별법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첫 번째 특별검사 요구권이 삭제됐고요. 두 번째는 활동 기간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18개월에서 15개월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범위를 이제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로 축소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오로지 직계들만이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축소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조사위원회에 대한 국회에 직접 추천권을 명기시킵니다. 이건 뭐냐라고 하면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 유가족들이 자기 조사위원을 추천을 하게 되면 이게 편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때 그 논란이 좀 예, 있었었죠. 예, 그 말도 예. 안 되는 이야기긴 하나 어쨌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나 이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유가족들은 이것도 받아들였어요. 네. 왜냐 진상 규명이 핵심이다. 이건 뭐 우리가 추천 안 해도 된다. 진상 규명만 해달라.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비교해 보면 훨씬 많이 가져간 거예요. 또 이게 그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많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너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데요. 이 특별법을 들여다보면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특조위가 의결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아니 뭐 동행 명령이 예. 구속은 아니잖아요. 예, 강제 처분도 네.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조위는 체포 등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1도도 없습니다. 이건 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영장 신청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이 영장 신청을 하면 누가 검사해요? 다 법원이 검사하는 겁니다. 그쵸. 예, 법원이 영장 다 실질심사라고 실질심사를 하는 다 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가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기소권 자체도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가 저는 정부가 내놓은 이유 중에서 가장 좀 화가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이 159명의 생명을 잃어놓고 강조하는 내용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이 참사를 경제 손실과 연관시키는 방법은요. 결국 참사 때문에 돈도 들어간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진실에 대한 요구가 경제적으로 해롭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보상금 주겠다라고 보상금 달라고 안 했는데 보상금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유가족들이 보상금 노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것도 이상한 게요. 자기 자식을 잃었는데 자기 친지를 잃었는데 보상받는 게 나쁜 겁니까? 그쵸. 그것도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솔직히 그렇게 사실 말씀드리면. 위로할 수 있으면 예. 다행인 거죠. 맞아. 사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상을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여기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런 사회적 참사에서 보상을 받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목숨을 잃은 건 우리가 도저히 회복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일이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그걸 그나마 돌이키는 보상의 방식이 뭐냐? 우리가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을 돌이킬 수 있으면 생명을 돌이키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로. 예, 그나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이해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아니 이게 사실 여야가 사전에 지금 와서 국민의힘은 다시 재표결 전에 뭐 재합의하자 약간 여론의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사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건데 국회 차원에서 그걸 하지 못했고 심지어 표결하던 날에는 12월 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집단 퇴장을 했었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거부권으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그때 이태원 참사 나던 날 두 분 어디 계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하면서도. 이한우 PD는 또 친구들도 맞아요. 이태원에 가 있는 맞아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일날 이제 이태원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저는 그날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제 뭔가 실시간으로 SNS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되게 날것의 영상들을 전 되게 많이 실시간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무서웠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잘 있냐고 이렇게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그날 저녁에부터 보고서를 하나 낼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보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벽에 대해서 일어났는데, 새벽에 갑자기 저희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태원에서 일이 일어났대, 참사가 일어났대라고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가짜 뉴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예. 비현실적이었어요. 예, 너무, 사실 저는 예. 초기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카운팅 되는 속도가 2명, 맞아요. 4명, 49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뭐지 싶어갖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눈물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있을 네. 수 있지 싶어서 네. 이제 참사 이후에도 좀 자주 이태원 앞에 가서 좀 그 거리가 되게 사고가 난 메인 거리가 거리잖아요. 그리고 50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사실 배가 침몰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요구한 1년 넘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진상규명, 중요하게 그쵸. 진상규명인 건데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돼서 일어난 그쵸. 예. 이야기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뭐 항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반복되는 게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리고 정부나 뭐 권력은 우린 진상 규명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외면하는 예, 거죠.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진상 규명을 계속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권력의 외면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리고- 자꾸 진상규명을 하겠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상 규명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책임자가 소위 진상 규명을 안 하면 책임자가 불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다거나 뭔가를 명확하게 해결했으면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요구가 이렇게까지 또 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없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앞뒤 전후 사정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나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진상규명, 그 사실 자체가 없으면 사람들이 애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예. 애도에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명확한 사실이랑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관련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회적 참사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도 똑같이 일을 당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당한 슬픔을 당신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아까 정부는 책임자 처벌이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정말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한우 PD? 아, 진짜 볼 수 없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뭐 23명이 있기는 한데 네, 아무도라는 말을 쓸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들,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 그거 오늘 좀 다뤄볼 텐데 왜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이 일이 내 책임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약간 도의적으로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건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법으로 가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버릇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에 명문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 있었을 경우 그런 것에 책임을 지라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그리고 실제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들이 관료화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관료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하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과 명령은 관료 집단들한테 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시킨 거야. 위에서 시킨 거야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이 관료 집단이 팽배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현상 유지만 하려고 그래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료들이 막 이룬 세계에서 이 현상 유지의 속성을 벗어나서 뭔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는. 예. 이게 사실 이제 이한우 PD가 아까 아무도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왜 아무도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지금 말한 선출직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책임져야 될 사람 누구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냐면요. 제가 선출직 공무원 3명을 꼽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용산구청장, 용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 서울시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3명이 아니고 5명이군요.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이 5명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중에 국무총리는 임명직이죠. 그렇죠. 그나마 그래서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4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리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최고 선출직을 뽑았을 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갈아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뽑아놓은 게 뭐냐. 밑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밑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참사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참사 당시에 왜냐면 외국인 희생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신 브리핑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농담했던 것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러니까 뭐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는 어떤 질문에 이게 좀 토역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냐라고 하는 그걸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실은 굉장히 좀 저 무정부 상태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당과 정부 또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이한우 PD. 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까지 MBC 등 언론 등이 할로윈에 들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언론의 책임을 전가를 했고요. 그리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이런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고 자체는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한 1년 가까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었는데 1년 가까이가 아니죠.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계속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이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의 권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권력 교체를 일으킨 집단은 그 앞에 집단이 잘못한 것을 고치고 자기들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앞에서 있었던 일에 책임을 미룬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권력을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이유가. 예. 뭐 그때 당시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사실 참사,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희생자 이런 말 대신에 사고, 사망자 이런 표기해야 된다라는 지침 때 행정부 지침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도 뭐 중립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였죠. 저는 이게 참사의 희생자를 참사를 참사로 부르고 희생자를 희생자로 부르는 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홍길동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거 호부형을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게 참사가 일어나는데 중립적 표현이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대신 이태원 사고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이태원이라는 지명 뒤에 참사라는 말을 붙이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거기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영업자들한테 유지하는데 피해가 간다라는 변명까지 내놓았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소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민의 생계 피해 책임을 질서 유지를 못한 자신들이 아니라 참사로 옮겨놓은 거예요. 참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살게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결과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지난 한 1년 반 정도를 토파보니까 되게 이게 알면서도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 좋아하시니까 예, 이정은 예. 법 좋아하시니까 법적으로 재난 시의 책임의 주체 대체 누구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난관리법. 거기 1조에 뭐라고 박혀 있느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주체가 이미 정해져 있죠.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체계를 만든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청 여기에 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여기에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왜냐? 공무원들은 하던 대로 해요, 그냥.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동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국가의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 주체는 선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리고 자기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와 집행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이 이제 정확하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황당한 게 이게 행사 주체가 없어서 우리가 관리하기 어떻게 어려웠다. 관리가 어 말 하잖아요.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연재난은 그럼 행사 주체가 있나요? 태풍이 행사 주체인가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국가는 자기 영토 내에 늘 행사 주체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라고 국가를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법에도 있어요. 법에도 있다 이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8조를 보면요. 이 의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5조에 보면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극도의 혼잡이라고 써 있어요. 극도의 혼잡.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다음에 각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와요. 그럼 여기 극도의 혼잡이 들어가 있죠. 그쵸. 이태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실 법을 바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8조 2항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라고 해놨어요. 경찰 거기 8조 2항에 보면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 갈등 등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정보를 수집해야 될 의무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읽어도 그렇게 읽히는 딱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사의 주체가 없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한울 PD 아까 만건 쌤이 짚어주신 대로 일단 용산구청장의 현재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가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네, 2022년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2023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현재 구청장직을 이제 유지하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만건 쌤? 예, 이게 서울시가 이태원 3사가 발생한 이제 당일 소방으로부터 이제 첫 보고를 받은 뒤 90분이 지나서야 네.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가 취한 조처의 전부였어요. 이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헬로윈 축제는 별도의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 행사입니다.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주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시에는 서울시장인 이원정 그때는 관선직이었습니다. 선출을 안 했어요. 바로 경질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임시시장 부시장이 이제 임시시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임시시장이 됐던 우명구요 시장도 임시시장도 성수대교 건설 당시에 그런 건축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이 분야의 거기에 일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게 보인 거죠.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인터뷰하고 그때 눈물도 좀 흘리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게 했던 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때 녹취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이 풀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니까 감각이 되게 빨랐던 네. 거예요. 여기서 빨리 사과하고 뒤로 빠져야겠다라고 하고 그냥 사과하고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남긴 멘트가 헬로윈 축제 별도의 주최측이 없어서 자발적 행사고 그래서 네. 우리가 안전계획 실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출직 중에서도 아까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그러니까 뭐 정말 사과를 못하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별법 관련된 것만 봐도 그렇고 사회적 참사가 이런 이태원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거의 6일 가까이 조치가 좀 없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그 법을 하시는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그 공통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의 법률가 출신들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왜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면 법률가는 사실 그럼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법처럼 딱딱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적으로 가면요. 이게 뭔가 내가 일단 사과를 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법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근데 어쨌든 거죠. 국가 수반이면 뭐 법을 뭐 법률가 출신은 뭐 국가 수반이라고 하면 이게 국가 책임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이런 게 약간 중요한 건데 이 대통령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사실 1년 반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른바 공론이 분열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명확하게 사실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야, 이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네. 서로 싸우지 않게. 저희들이 원래 여러분 대통령이 왜 한 명이냐면요.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처음 만들 때 한 사람에게 권력이 가면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 대통령을 3명을 선정하자 그랬었어요. 사법부 같네요. 견제를. 예, 그래서 원래 3명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미국의 그 건국자들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데 이 3명이 만들어지면 책임을 미룰 거야 서로. 서로에게. 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거야. 그러니까 책임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자라고 해서 결국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라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면 그 책임을 미루면서 국론이 분열이 되잖아요. 네.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걸 사실은 막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대통령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짐으로써 국가의 분열을 막고 네. 그리고 그걸 어쨌든 국가 수반이니까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겨놓은 임명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거죠. 이번에 이현우 PD가 조사하면서 가장 뭔가 임명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약간 좀 화를 많이 내면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가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죠. 네. 2022년 일단 먼저 왜 문제인지 먼저 얘기. 아니 뭐 이한율 PD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다니. 아니, 되게 많이 화만 내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도 사실은 화는 나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뭐 경찰국을 자기가 지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국 논란도 한참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이 논란들은. 그쵸? 이것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경찰국 신설이. 그래서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면서 내가 이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경찰 지휘의 총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했는데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상당히 진짜 비겁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섣부른 추측이나 선동성 주장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도 법률가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상황을 먼저 파악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통해서 사실은 알게 돼요. 이게 친구 보고 체계가 진짜 무너졌다고 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은 동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난 건데요. 저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였느냐? 대통령의 행보였어요. 대통령이 참사가 일어나고 분향소를 막 며칠 동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내
이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옆에 끼고 다녀요. 아, 예. 조문 올 때, 예, 조문 올 때. 가장 예. 잘 사진이 잘 찍힐 수 있는 곳에 곳에. 이상민 장관을 예. 배치하죠. 예.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난 이 사람을 계속 쓸 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해고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경질하거나 책임 묻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조문하러 오면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그 메시지부터 보여준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사실 뭐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뭐 잼버리 사태라든지 아니면 폭우 당시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을 텐데 지난해 2월 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건 처음 있었던 일인 건데 요게 결과가 어떻게 났죠, 이한우 PD?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전원 이제 기각을 선고를 했어요. 그 이유가 중대한 법률적인 헌법적인 위반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죠. 이분들은 법적 음. 근거 하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요때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어요. 이 해임 건의안을 요청했는데 보통은 이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보냈는데 대통령이 아니 괜찮아라고 이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이게 뭐 그 사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막역한 선후배 뭐 사이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치적 사안을 함부로 법률적 사안으로 끌고 가지 말라라고 항상 당부하는데요. 왜냐?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정치적 책임도 사라져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해버려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정치적 책임이 없네. 아니요. 법치와 정치가 같으면 분리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법부만 있으면 되죠. 예. 정치와 법치의 기본은 다른 겁니다. 법치는 뭐냐면요. 일어난 사후 일을 처리하는 거고요. 정치는 뭔가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활동입니다. 네. 예, 뭔가 일어난 일을 대비하는 활동.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활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와 법치를 동일시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률가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법치와 정치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도 뭐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긴 했습니다만 피해자 범위를 이제 직계 가족까지만 했지만 사실 저는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제 그 상황을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저희 모두가 사실은 이 참사의 피해자 중, 왜냐면 그 일종의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종의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피해자, 나도 국가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되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정치에 있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정치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정치의 순간. 그건 뭐냐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상의 정치는 우리가 정해진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들을 따라가는 활동입니다. 근데 정치가 진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 예. 왜냐? 관리하는 건 누구도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룰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위기는 룰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과 법이 별로 통하지 않는 순간이 많아요. 그럼 그 순간에 정치 리더들이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재난에 대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뭐냐? 공무원들은 이거 내가 해서 내가 책임지면 어떡하지? 다 그 걱정이잖아요. 재난에서. 그러면 뭐냐? 내가 이거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 대응해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실수 같은 것들을 내가 대신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 속에 놓인 국민들은 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사람을 구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 나선 이들. 그리고 재난에 처한 이들의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불안감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정신적인 구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계속 내려줌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산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재난에서 책임 소재가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그 재난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왜? 안 하는 게 책임 안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책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responsibility인데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죠. 리스폰스하는 어빌리티, 그쵸. 능력이라고 예, 할 수 응답하는 있는 능력이죠. 건데 예. 요게 사실은 이 뭐랄까요 책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응답한다라고 하는 게 책임의 본질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책임을 지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남들이 책임 안 지는 건 화가 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되게 회피하고 싶죠. 인간의 사실 본능인 그게 건가요? 인간의 되게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재난이 일어났다고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쉽지 이제 않죠. 그런 거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걸 사회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도덕 이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어요. 선택적 도덕 이탈. 근데 이게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엘버트 반두라라는 분이요. 이 선택적 도덕 이탈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크게 막 몇 가지로 정리해 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정당화. 굉장히 예, 익숙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악행마저 정당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을 거야. 예. 이게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교묘해지면 자신들이 행한 가오나 악행에 중립적인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예, 예. 이건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그러니까 사망자로 부른다. 부르는 식. 예. 그리고 책임 회피가 그게 이르면 결과마저도 왜곡하는데 그래서 중대한 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냐?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식의 일종의 선택적 도덕 이탈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선택적 도덕 이탈을 막고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책임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치한다? 이 말은 책임진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 저희 코너명을 정말 생각할수록 잘 지었네요. 네, 정치하는 인간이 우리 예. 코너명인데 이 정치인 즉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말을 쓸 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의 뜻은 뭐냐라고 하면요. 관료화된 사회에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거부되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시켜주는 사람인데 사실 이 관료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아이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예, 네. 예. 여러분 뭐 악의 평범성. 그렇죠. 네. 악의 평범성 개념이죠. 근데 아이만이 재판장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나는 관료다. 시키는 나는 대로 위에서 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사실 거기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재판장이 물어요. 그런데 네가 명령을 따랐다는 건 알겠는데 시민적 용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네요. 아이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관료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예. 니네들이 나를 여기 재판장에 세우면 되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관료 세계의 정신 세계의 본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가능하면 네. 회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다라는 점에서 그것도 내가 어떤 정치를 선택함으로써 진다라는 점에서 사실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일 아닌가? 위대한 일 아닌가? 예, 공동체에 맞습니다. 필요한? 예, 실제로 이제 뭐 윈스턴 처칠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남긴 연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위대함의 가치는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위대해지려고 한다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건 뭐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자만이 오로지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가 책임을 이야기하면 단순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수용하는 것, 네.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책임을 뜻을 들여다보면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판단과 능력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예.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건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왜? 정치에 책임은 없고 권위만 있다는 거니까. 권위주의 예. 정부
라고 하는 것이 예. 약간 또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 권위주의 정부의 책임은 뭐냐? 권위만 내세우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본인의 의무를 예. 하지 않는 그렇죠. 거네요. 권위는 의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이게 이런 거죠.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정치 구성원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남는 네. 것 같은데 이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무정부 상태다라고 하는 게 뭐 이태원 참사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한우 PD. 맞아요. 재난 때마다 계속해서 정부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2022년 8월에 이제 폭우를 먼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갔어요 그때. 네.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네. 서울과 수도권, 충청, 전북 지역 막 쏟아졌죠.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은 이 발달 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고립이 되어서 사망한 현장에서 왜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굳이 발언을 현장까지 가셔서 그 얘기를 하셨죠. 했죠. 그래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현실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 사망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을 국정 홍보용 카드 뉴스로 제작을 했어요. 맞아요.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더 또 나아가서 이 집권 여당도 이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작업을 이제 거들러 나가는데 이때 여당의 김성원 의원이 아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정말 부적절한 농담이죠. 네. 그걸 이제 여당의 수장이 자기 의원을 변명하는 게 뭐냐면 그 의원님이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평소에. 실수를 했다. 근데 그게 장난을 칠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재난 예.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우리가 보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여당 모두가 사실은 이게 리더십의 부재가 나타난 거죠. 폭우가 쏟아졌는데 대통령이 그걸 목격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강남역이 침수되어 버렸는데 네. 그때 일이 일어났었죠. 그러면 그리고 더 나가서 지하방에서 침수로 사망한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왜 대피 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권력자들이 현실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행동은 상황인 이렇게 거죠. 하면서도 아니야 재난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잘 움직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아니 뭐 이때도 이때도 계속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재난 컨트롤 네. 타워 잘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중간에 뭐냐면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메시지가. 자기들도 막 말을 바꿔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게 존 머터라고 되게 유명한 이 재난을 연구하시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원래 이분이 자연과학자셨는데 자연재해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알고 보니까 다 사회적 재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에서 연유한 그렇죠. 그 불평등함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는. 그래서 이분이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는 거의 보편적으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 무던히 애를 쓰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주장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난 불평등에서 존 머터 교수가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 국가를 자주 일어나는 국가를 보면 권력자들이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선거 시기를 제외하면 시민의 삶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고 써요. 근데 저는 선거 시기라도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번에 그쵸. 거부권 행사한 걸 보면 총선 불과 이제 2달 앞두겠는데도 전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걸 오히려 좀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나 재난이 계속 같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 강남역이 침수되고 그런 침수 사건들이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또 2023년에 또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네, 오송 참사. 오송 참사가 또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요 원인은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이제 일어났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때도 뭐 이게 당시 호우로 전국적으로 한 40여 명 이상이 뭐 부상자가 막 속출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그거 생각나요. 예. 이때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계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 가는 일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추가해서 예, 갑자기 변경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뭐 그때 했던 말 기억나요, 이한우 PD?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서울에 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또 전형적인 회피의 발언. 예. 뭐 그때 거의 똑같은 발언을 또 누가 하느냐면요. 김영환 이게 그때 충북지사 맞죠? 네, 맞아요. 이 충북지사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있다고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질 게 별로 없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서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예. 구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인 예. 책임을 예, 지라는 정치적 책임을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뒤에서 우리가 뭔가 백업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뭔가를 대처를 해라.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해주는 걸 현장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 최근에 또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서천 화재, 네. 서천에 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그 현장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약간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들의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무대 장치처럼 이용했잖아요. 예, 이게 뭐 근데 실제 이제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엄청나게 크게 났고 점포가 227개가 불타고 예. 그런데 갑자기 두 권력자가 여기를 동시에 이제 그 화재가 나고 방문하겠다. 화재가 나고 오전에 진화가 되고 오후에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인들 같은 경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쵸. 대통령과 여당 수장이 같이 오네. 그럼 우리가 뭔가 도움을 빨리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이 뭐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대통령 네. 맞은 이야기, 윤 대통령이 뭐 어깨 치면서 뭐 악수청한 이야기, 그리고 뭐 전용 열차. 예, 전용 열차 이야기, 뭐 특검 때 입었던 점퍼 이야기. 거기에 다 묻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려요.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재난의 현장을 자신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현장으로 쓰고 거기서 대통령이 사실은 머무른 시간이 20분 남짓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20분 동안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최소한의 재난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진정성을 가질 리가 없고 진상규명의 어떤 성의를 보일 리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단순히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끼치는 이렇게 영향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뭐 저는 이게 그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일부 시민들은 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난리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애도를 한다라는 건 그 진정성이 책임 있는 정부 대신에 유가족에게 강요돼요. 야, 슬픈데 뭘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예? 슬퍼만 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참 이게 네. 이거는 제가 뭔가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게 되게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이면 불순 세력으로 취급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편가르기로 나눠져서 우리 편에 불리한 사실을 밝히라면 이건 불순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을 외면했을 때 상당수 시민이 내가 그 정치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방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너 때문이야가 너 되는 때문이야. 거죠. 예. 그런데 이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책임과 판단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민들은 어떤 정치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그건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했던 행위라서가 아니다 했던 행위나 내가 취한 입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게 공동체의 또 존재 의미죠. 예, 그래서 이걸 정치적 책임이라고 부르거든요. 도덕적 책임은 양심에 달려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과거에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내 선대들이 잘못된 과거가 있다. 그럼 우리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선대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라라고 지금도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나렌트가 명확하게 그럽니다. 이런 의무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정치적 판단과 행위에 우리가 협조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에 협조하고 침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나치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도 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사는 시민의 의무다.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아주 무거운 얘기였는데요. 저희가 한번 쭉 일별해서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도 안 됐는데 참 많은 재난과 슬픔들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구나. 거부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정치시사 유튜브계 EBS 정치하는 김만건의 정치하는 인간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좀 준비하면서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그 관련된 뭐 칼럼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쭉 써왔고, 그리고 사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진 못하지만 한 사람의 어떤 시민으로서 뭐 따라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좀 그 항상 그 생각했던 건 뭐냐면 좀 고통스러울 때마다 제가 꺼내봤던 책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아, 네. 예, 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과도 공감을 한다. 네. 예, 그들이 이 세상에 햇빛을 빼앗기는 것, 더는 우리와 생활하고 대화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그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더는 없고, 얼마 안 가서 가장 친한 친구와 친척들의 애정으로부터도 잊혀지고, 그리고 기억에서 망각되어 버린다는 것, 이 모든 것에 슬픔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여기 정말 이런 구절을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재난이나 비극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지나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태원 참사,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요. 책임을 진 사람이 그나마 이태원 참사 때는 정무적 책임이라고 졌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승진했습니다.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있지 않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은 고통을 정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곁에서 좀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한우 PD도 준비하면서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간담회를 참석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유가족 분께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 좋은 것만 배운 것 같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게 뭔가 감시하는 인원을 붙이고 논의 자체를 못하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와닿았었는데, 저도 이제 만건쌤이 우리 정치 공동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짓지 않는다면 그 잘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내일 오후 2시에 사실 시청역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거부권에 대해서 뭔가 규탄하는 대행진이 네. 있는데 여기에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도 우리 하나의 의무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직접까지 못하더라도 네. 뭐 온라인으로라도 예, 보시고 예, 이런 예. 요즘 온라인 중계 이런 네. 것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인사하면서 마치고 싶기는 한데 사실은 뭐 동료 시민이라는 말 저는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좀 오염되긴 했지만 우리가 슬퍼하는 동료 시민들을 기억하는 주말로 이번 주말은 좀 보내면 어떨까 싶고, 올해가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시사인에서도 이제 세월호 참사 10년을 맞이해서 사진팀에서 이제 100명의 기억, 세월호 참사 10년 100명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기사를 좀 연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는 것,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 일을 의미 있게 공동체가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사회적 재난과 정치, 사회적 참사와 정치, 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만건 선생님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나 사건이나 이슈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